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소설을 하루키 작가님의 책을 많이 리뷰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모음으로 남겨두는 게 저의 팬심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책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책일 텐데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소설책입니다. 이 책은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또 나와 있는 책이고 원제가 노르웨이의 숲이에요. 한때 이 책 안 읽은 사람 있으면 일본 소설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름만 알고 있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좀 알게 되어서 이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름이 노르웨이의 숲이다 보니까 고양이 종 중에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종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 고양이가 생각나면서 좀 되게 신비로운 숲속의 어떤 이야기인가 싶었거든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비틀즈의 노르웨이 우드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소설이 시작돼요. 노래를 듣던 남자 주인공 와타나베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 얘기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느낌이 딱 들어요. 사랑도 있지만 19금의 자살의 외로움의 약간 이런 풀코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인 와타나베 이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모든 여자를 상처 입은 존재로 만드는 아주 쓰레기. 일단 처음부터 약간 충격적인 건데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기즈키라는 친구가 자살을 해요. 근데 이 자살한 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나오코와 막 어쩌고 하다가 결국 둘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오코는 사실 전 애인이 자살하기도 했고 이 전 애인의 친구와 사귀는 뭐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약간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요양에 들어간 사이에 이 남자 주인공 와타나베는 가만히 있질 않죠. 미도리라는 친구를 또 만나게 돼요. 이 친구는 되게 활기차고 생기발랄하고 다 막 퍼줄 것처럼 하는 완전 이 100%의 여성 느낌인데 와타나베는 미안해, 나 지금 요양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약간 너랑 조금 애매한데? 약간 이런 스탠스를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친구는 죽고 미도리는 또 멀어지고 그러나 요양소에 있는 나오코와는 가까워질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무라카미 소설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9금적인 요소나 그리고 뭔가 닿을 수 없는 이 여성과의 이야기, 상처, 공허함 그리고 약간의 어떤 모호한 이런 관계들 이런 게 되게 잘 나타내 있는 게 이 소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사랑은 치료의 느낌이 아니라 마취제? 또 잠깐 잊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취제를 느낌이라서 되게 재밌었고 와타나베는 회피하는 사람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시대에서 보이는 K-회피형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고 얘가 되게 나쁜 놈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했던, 겪었던 그런 느낌을 자꾸 얘가 주니까 되게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은 뭔가 사랑소설이 아니라 20대 초반에 우리가 얼마나 미숙하고 되게 누군가에겐 잔인한 존재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은 보여주는 소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이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제목보다 상실의 시대라는 이 책으로 읽었는 제목의 어떤 상징성을 따졌을 때 상실의 시대가 더 어울리는 제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저는 추천을 해드리자면 이 책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사실 좀 표지도 그렇고 옛날 틱 해가지고 표지를 포기하고 얻고자 하는 게 있으시다면 이걸로 한번 읽어보시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1Q84입니다. 이 책은 책 3권짜리고 이게 두꺼워요. 다 한 권 한 권 다 두꺼운데 이걸 막 읽고 있으면 내가 뭐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내용은 리틀 피플이라는 애들이 나와서 그냥 뭐 만들고 지 나오고 종교집단 나오고 결국에는 이게 뭔데? 싶은 그런 소설인 거죠. 실작은 아오마메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름부터 이상해요. 일단 이게 일본어로 푸른콩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름이 아주 어이가 없는 이름이죠. 택시 타고 가다가 빨리 급하게 가야 되는 길을 가고 있는데 택시 아저씨가 저 길로 가면 되게 빠르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줘서 아오마메가 바로 내려가지고 그 길로 한번 들어가 봐요. 그 역 뒤쪽에 해가지고 어떤 숨겨진 계단으로 해가지고 쑥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알던 세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아오마메는 확신을 해요. 여긴 내가 알던 지금의 1984년이 아니다. 이 1984에서 9를 퀘스천 마크로 바꿔요. 그래서 Q로 바꿔서 1Q84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지은 이 세상에 은고라는 또 남자가 있는데 이 녀석은 뭐냐면
수학 강사예요. 근데 소설가 지망을 하고 있는 수학 강사인 거죠. 근데 막상 자신의 소설은 성공한 게 없어요. 지망생이니까 당연한 건데 이 친구가 이상한 원고를 고쳐주려고 막 하다가 종교 집단의 음모에 말려든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댕고와 아오마메는 초딩 때 서로 좋아했던, 약간 서로 관심이 있었던 이런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확 전개가 되면서 어떤 평생 사랑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갑자기 이런 전개가? 그 외에도 다른 인물들도 나오고 뭐 난쟁이, 공기고치, 종교 지도자 나오는데 결국에 사실 이 책들을 다 읽고 나면 본 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남아요. 그만큼 조금 난해한 감이 있다. 그리고 막 임팩트 있는 그런 부분은 그 양을 따져봤을 때 크게 있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설의 진짜 주제가 뭘까라고 했을 때 사랑은 아닌 것 같고 종교도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넌 어디에 살고 있냐? 라는 이런 게 좀 주제인 것 같아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은 항상 그렇듯이 우물에 빠지는 것처럼 막 딴 세상으로 막 흔들어 놓고서 넌 지금 너가 보고 있는 게 진짜가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조금 난해하다. 아무튼 회사 출근했다가 갑자기 그럴 때 있잖아. 이게 진짜 내 삶이 맞나? 나 지금 어디지? 난 누구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EQ2호다. 근데 당신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순간에도 현실일 수 있다. 제 말이 너무 어렵죠. 근데 이 소설 자체가 그래요. 그냥 어려워요. 그냥 난해이기 때문에 결국엔 읽어본 사람만이 좀 자신의 사견을 가지고 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소설입니다. 다음은 해변의 카프카입니다. 해변의 카프카는 이거야말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해변의 카프카, 사실 조금 중2병스럽긴 하죠. 카프카의 팬인 어떤 사람이 쓴 소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기대하고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양이랑 대화하는 노인이 나오고 뭔 돌덩이를 옮기고 누굴 죽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장르지? 싶었어요. 결국에 줄거리를 살짝 얘기 드리자면 주인공은 15살 소년의 카프카라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카프카에게 아빠가 저주를 내립니다. 어떤 저주냐? 아주 고약한 저주인데요. 언젠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관계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거의 고대 그리스 비극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패드립 저주를 아버지가 보여주는데 이런 말을 듣고 어떤 자식이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이 애가 뛰쳐나와요. 가출을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위장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살면서 남잔데 여잔데 남잔데 여자인 어떤 사람도 만나고 자신의 엄마 같은 사람도 만나고 누나 같은 사람도 만나고 또 다른 세상으로 이야기로 펼쳐지는데 고양이랑 말하는 노인이 또 나와요. 나카타라는 이 노인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 카프카라는 소녀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이 어떤 피에 찌들은 그런 스스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혹시 아빠 죽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다른 시선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나카타라는 이 노인이 어떤 사내를 죽입니다. 고양이를 괴롭히는 어떤 사내를 죽여요. 이 사내가 그래서 누가 죽였는지 사실 몰라요. 근데 어쨌든 죽긴 죽어요. 이 소설의 핵심 키워드는 부재인 것 같은데요.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는 이 아버지가 있는 카프카. 엄마는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누나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런 부재가 많은 카프카라는 소년이 있는데 자신의 정체성조차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스스로 계속 내가 누굴까? 나는 누굴까? 이런 과정을 좀 겪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읽고 나서 운명이라는 거는 너가 해석한 대로다 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됐고 누가 뭐라 해도 너가 이미 선택한 거를 행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고 선택의 결과를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냐 이런 게 좀 관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미로 같은 순간에 놓여져 있다 라고 느낀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지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여자 없는 남자들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제목부터 약간 웃기죠? 여자 없는 남자들? 아무튼 무라카미 하루키가 남자들의 어떤 찌질함, 집착, 후회 같은 걸 모아놓은 단편집인데요. 나오는 남자들 다 비슷해요.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제대로 못 주고 집착을 하면서 붙잡지도 못하고 결국엔 혼자 남아서 후회하는 거죠. 아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느낌? 그래서 단편이라서 줄거리를 다 나열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공통분모 하나로서는 남자들 감정 진짜 구질구질하다. 근데 공감된다. 이런 게 좀 있었고요. 제목에서 보여주는 여자 없는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읽다 보면 이 남자들을 대하는 여자들이 주체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사랑의 부재가 남자를 좀 철학자로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 철학? 사실 쓸데없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하고 싶은 말은 여자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여자가 있어도 붙잡지 못하는 게 불행한 거다
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겨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반성문 같은 그런 단편집이에요. 뭐 연애를 망했을 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내용 같지만 아무튼 저는 재밌게 봤어요. 영화화로 된 단편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재밌는 단편들이 많이 모여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이라는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소설입니다. 불륜과 집착의 풀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주인공인 하지메가 있는데 이 하지메의 어릴 적 친구인 시마모토가 있어요. 이 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둘은 어릴 적부터 되게 가까이 살았고 집에 놀러 가기도 하면서 아주 친밀한 여사친 남사친의 모먼트를 보여줘요. 그러다가 사실 둘은 서로 좋아를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풍기면서 헤어지게 돼요. 커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는 서사가 일단 중요하겠죠. 이러는 사이에 이 만나기 전에 하지메는 이미 결혼해서 애 아빠가 된 후에요. 이후에 시마모토를 만나게 되는 건데 아무튼 만나기 전에 이 하지메의 결혼 생활을 살짝 얘기하자면 안정적이에요. 너무 좋은 여자를 만났고 자식도 생겼고 그만둔 직장을 뒤로하고 장인어른이 제안한 사업 아이템으로 엄청 대박을 터뜨려요. 그래서 이 대박난 사업 아이템 때문에 시마모토를 만난 거거든요. 시마모토가 하지메의 사업 아이템이 잡지에 나온 걸 보고 하지메가 운영하는 사업, 그 바에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지메가 시마모토를 발견을 하고 이게 뭐지? 싶은 거죠. 스토킹 해서라도 찾고 싶었던 시마모토가 스스로 나에게 찾아와 주다니 이게 사랑인가? 이런 착각이 드는 거죠. 시마모토는 이런 하지메를 두고 찾아왔다가 사라졌다, 찾아왔다가 사라졌다 이걸 반복해요. 그러다가 시마모토가 어느 날 또 찾아와가지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 펜션으로 좀 놀러가지 않겠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메는 부인한테 바로 구락가죠. 나도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고 시마모토랑 둘이서 갑니다. 펜션으로 튀어요. 둘은 이제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지메도 아 그래 내가 원한 건 이런 사랑이었어 하면서 자신의 부인과 자식을 내팽겨치고 이 시마모토에게 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그러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게 내용이 너무 야해요. 노르웨이 숲도 약간 나설급으로 야한데 1.5배에서 2배 사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 자체는 저는 되게 공감하는 것도 많고 재밌었는데 함부로 추천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라카미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갈망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든 뭐 음악이든 추억이든 평생 붙잡고 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아련함을 잘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잡을 수 없는 걸 붙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얘기가 되게 감명 깊고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건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아마 제일 최신작일 거예요. 장편 소설로. 그래서 제목부터 불확실하죠? 주인공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사랑의 대상인 여성의 말이 참 어이가 없어요. 여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난 사실 저 벽 너머에 사는 사람이거든?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이 주인공이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이 여자를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몇 년이 흘러서 시간이 훅 지나서 이 남자가 벽을 드디어 넘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 알 수 없는 도시로 가게 돼요. 시계도 멈춰있고 아무튼 모든 게 이상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 주인공의 역할은 꿈을 읽는 게 직업이 됩니다. 이 주인공은 책을 종일 읽고 그거를 계속 보게 되고 그러니까 눈도 아프고 똑같은 일 계속하고 근데 이 주인공에게 최고의 장점은 뭐다? 바로 자기가 좋아했던 옛날에 그 사랑한 그 여성이 사서처럼 그 도서관에 계속 상주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계속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지만 사실 이 여자는 주인공을 모릅니다. 현실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만 둘이 알았던 거고 이 도시의 불확실한 벽을 넘어온 이곳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된 거예요. 아니 일방적으로 모르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곳에서의 생활은 지겹긴 하지만 이 여자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림자도 없고 시계도 멈춰있고 끌려다니다가 주인공은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그림자와 함께 현실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어떤 우물을 들어가면 현실로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은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 현실로 다시 돌아가요. 끝이냐? 아니에요. 또 현실로 돌아가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자신의 직장을 때려치고 도서관장으로 또 취업하게 돼요. 또 이상한 또 아저씨를 만나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꿈에서 봤던 어떤 그렸던 이 스카프와 이 모자와 이 치마와 이 생각했던 이 외형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는 도서관으로 가게 된 거죠. 이 사람 알고 보니까 그림자가 없다.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도서관장이 된 주인공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흥미진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의 과거도 너의 환상도 네 자신이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이 책은
읽으면서 되게 나 스스로도 환상 속에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소설입니다. 약간 애매모호함이 있고 현실의 경계를 아마 그 불확실한 벽으로서 내세운 게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읽으면서 이게 뭔가 싶기는 해요. 뭐 애매모호하지만 이 다 읽고 났을 때 나에게 주는 이 감정 또한 애매모호해서 와,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감히 누가 추천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추천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재미가 있었고 이게 왜 추천하냐? 왜 재미있냐? 라고 물으면 어려워. 그건 너무 어려운데 그만큼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추천할 수 있을 정도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어떤 너무 중구난방한 영상 설명을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들을 막 나열하다 보니까 조금 흥분하기도 하고 말도 막 횡설수설해서 설명한 것 같죠. 정말 사죄드립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면 댓글로 일침 날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일본 문학 되게 재미없다고 하는 분들 많은데 재밌는 책 읽고 나면 또 다른 세상이 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